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풀이 들어갑니다. 2019년도에 출제되었던 사회복지조사론에 대한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25문제를 볼 건데, 이번 시간에는 13문제 전반부 문제풀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019년 문제는 17회 기출문제죠. 18회 여러분들이 이제 대비하고 있는데 17회에서 30%대 초반 정도 나왔습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요. 거기에서 조사 방법론이 그나마 좀 쉽게 출제가 되어서 합격률이 좀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대개 20%대 후반이 나오는데 30%대 초중반 정도, 34% 정도를 기억하는데, 이렇게 약간 높게 형성된 것은 일반적으로 조사론과 정책론이 어떻게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판가름이 납니다. 조사론의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지문이 그리 많이 까다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답을 체킹할 수 있는, 나머지 지문을 안 보고더라도 체킹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많이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론의 약간 뭐랄까요, 이 난이도가 좀 쉬워서 합격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총평을 해봤고요. 이제 조사론의 26번 문제부터 이번 시간에는 38번 문제까지 13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잘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실증주의와 해석주의라고 하는 거죠. 실증주의는 이 앞에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자, 실증주의와 해석주의. 실증주의는 아시죠? 양적인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질적인 연구에서는 바로 해석주의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증주의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면 되게 이제 해석주의가 나오겠죠? 이것을 지문을 쭉 읽어갈 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생각하면서 보셔도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는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 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확률적 법칙을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확률적 법칙을 강조하는 것은 양일까요? 질일까요? 대개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확률적 법칙을 일반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바로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실증주의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과학과 비과학을 철저하게 구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학적인 요소와 비과학적인 요소, 이거를 확실히 양분하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은 바로 양적 연구에서 많이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것도 바로 실증주의와 연관성이 있어요. 실증이 되면 바로 이제 과학이 되는 거고, 실증이 어려우면 비과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찰 결과에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화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은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실증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 결과를 잠정적인 지식으로 간주한다라고 했습니다. 실증주의에서 어떤 선행 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가설을 설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또한 실증에 의해서 포퍼의 반증주의처럼 반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구 결과가 확정적인 지식이 아니라 잠정적인 지식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또 그 연구 결과에 토대를 둔 그렇습니다. 가설, 뭐뭐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계속해서 검증해 나가는 거죠. 그 검증할 때 이전의 선행 연구와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전의 선행 연구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지식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로 실증주의, 양적 연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5번이 바로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사회적 행동을 끊으시고 행위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행위자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참여자, 연구 대상자가 됩니다. 연구 참여자, 연구 대상자가 되는데, 우리는 질적 연구로 정리해 볼게요. 질적 연구 같은 경우는 연구 참여자, 연구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행위자입니다.
이러한 행위자를 심층 면접하든 행위자를 관찰하든 간에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질적 연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질적 연구는 제가 말씀드렸죠. 해석주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해석을 보시면 상당히 제가 심화학습의 내용을 해설을 보시면 심화학습의 내용을 풍성하게 넣어드렸습니다. 그 심화학습 내용은 해석주의입니다. 행정철학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는데 거기에 있는 밑줄 친 부분들을 보시면 행위자 자신의 관점에서 행위의 정확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해석주의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해석주의는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노숙인 홈리스를 관찰하고 심층 면접한다. 그러면 홈리스의 어떤 생활 경험 또는 홈리스의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관찰해 나가겠죠. 그리고 그 자료를 전사를 해서 그 전사한 내용을 가지고 그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질적 연구이자 해석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해석주의에서 해석이란 의도를 가진 행위,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행위 안에는 목적이라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바로 해석주의에서 말하는 해석이다. 이것은 바로 질적 연구에서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답은 5번이 됩니다. 26번 문제 체킹해 주세요. 실증주의, 해석주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6번 문제 체킹, 27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좀 쉽죠. 인과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요건이 있다. 세 가지가 있다라고 배우셨습니다. 첫 번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시간적으로 앞서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시간적 우선성이라고 하죠. 시간적 우선성은 독립변수, 즉 원인이 앞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일정한 방식으로 같이 변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공변성, 공변적 변화라고 하는데, 자, 원인이 변하면 결과도 변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허위적 관계가 된다. 당연히 틀렸죠. 당연히 틀렸습니다. 허위적 관계여야 한다. 우리가 이제 그 외재적인 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억압변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외생변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허위적 관계는 가식적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가식적 관계를 보이는 것이 바로 외생변인, 외재변인이라고도 하는데 외생변수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죠. 외생변수, 허위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외생변수는 통제돼야 됩니다. 외생변수는 통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지문은 탈락이고 기억과 니은이 맞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28번 문제는 외적 타당도와 내적 타당도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를 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고, 그 다음에 내적 타당도는 인과성 검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내적 타당도다. 자, 1번 보면 사전검사 실시입니다. 사전검사를 했네요. 내적 타당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전검사의 영향이 바로 검사 요인이죠.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가 동일한 검사를 했을 때 우리가 검사 요인이 나타나고, 검사 요인은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 됩니다. 맞습니다. 외적 타당도를 높이는 전략 중에 하나는 연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축적하는 겁니다. 연구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서 연구 결과를 축적해 나가면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일반화에 도움이 되겠죠. 일반화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외적 타당도를 높이는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연구한 것보다 반복적으로 여러 번 연구해서 연구 결과가 축적이 된다면 그것은 일반화가 가능해질 수 있어요. 내적 타당도가 높으면 외적 타당도 또한 높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외적 타당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내적 타당도가 높은 설계는 대개 통제된 상황에서 하는 실험 설계들이 내적 타당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내적 타당도가 높은 이 실험 설계들은 바로 인위적인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가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험 디자인, 실험 설계는 내적 타당도가
높은 반면 외적 타당도는 낮은 설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내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설계 중에 하나가 사전 검사를 하지 않는 통제 집단 후비교 설계가 있습니다. 통제 집단 후비교 설계가 있는데 이거는 순수 실험 설계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것은 인위적인 통제를 하는 겁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통제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검사 요인이 나타나지 않죠. 사전 검사를 안 하니까 내적 타당도는 높지만 인위적인 통제에 의한 실험 설계이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는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외적 타당도가 높은 것은 대개 현장 연구들이 외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자신이 연구 대상자라는 인식,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반응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반응효과라고 하는 것, 조사 반응성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연구 대상자라는 인식이 바로 외적 타당도를 낮출 수 있다. 달리 말씀드리면 반응효과는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 된다고 배우셨습니다. 5번입니다. 내적 타당도는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정도, 인과성 검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답은 3번입니다. 28번 문제도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적 타당도와 내적 타당도를 동시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29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사의 근무 지역에 따른 직업 만족도 차이의 연구입니다. 여기에 논문 제목에서 알 수 없는 것은 뭐냐라고 했어요. 이것을 제가 가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근무 지역은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설을 만들 수 있죠. 따라서 근무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예를 들어서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아니면 중소도시 이하에 해당되는 것이냐, 그 다음에 근무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지역, 농촌지역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어찌 됐든 간에 거기에 따라 거기 근무 지역은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죠. 이러한 것들을 바로 이제 제목으로 이렇게 뽑은 거예요. 사회복지사의 근무 지역에 따른 직업 만족도 차이의 연구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원인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사회복지사에게 설문을 해야 되겠죠. 사회복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업 만족도를 체킹할 것이고 근무 지역을 체킹하겠죠. 첫 번째 독립 변수 할 수 있고 종속 변수 할 수 있습니다. 통제 변수, 여기에서 통제 변수는 알 수 없습니다. 통제 변수, 통제된 변수는 나와 있지 않고 분석 단위는 개인이죠. 사회복지사 개인이고, 그 다음에 독립 변수의 측정 수준도 알 수 있습니다. 측정 수준에 따른 것이 뭐죠? 그렇습니다.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라고 하는 건데 보시면 독립 변수가 이거이기 때문에 근무 지역입니다. 근무 지역은 분류가 가능하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바로 명목이다. 범주형 변수 중에 명목 변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역은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니까요. 자, 됐습니다. 29번의 답은 3번 통제 변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30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라고 했습니다. 1번 거트만 척도, 2번 서스톤, 3번 리커트, 4번 보가더스, 5번째 의미 차이 척도 또는 의미 분화 척도라고도 하죠. 자, 거트만 척도는 강도에 따른 서열, 제가 핵심만 적겠습니다. 강도에 따른 서열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톤 척도는 가중치라든지, 가중치가 바로 척도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11점 척도를 쓰죠. 11점일수록 찬성, 1점일수록 반대가 됩니다. 리커트 척도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리커트 척도는 서열화 척도입니다. 서열화 척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가더스는 인종 간 사회적 거리를 알아보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 척도라고도 합니다. 의미 분화 척도는 양극단의 형용사 쌍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미 차이 척도, 의미 분화 척도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답이 보이실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A 연구소가 정치적 포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문항들의 상대적인 강도를 11개의 점수로 평가자들에게 분류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 평가자들의 불일치도가 높은 항목은 제외시켜야 되겠죠. 들쭉날쭉 되는 거는 그 문항은 제외시키고 각 문항들이 평가자들로부터 받은 점수의 중위수가 있습니다. 딱 가운데 값인데요. 이 중위수를 결정적인 힌트 나왔네요. 가중치는 척도치라고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중치로 하여 정치적 보수성의 척도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척도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척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11점 척도 썼다. 그 다음에 가중치를 부여했다. 답은 바로 서톤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서톤 척도 나오면 키워드가 가중치나 척도치, 11점 척도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이것만 보시고 서톤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죠.